네. 이제 다시 살짝만 정리를, 아까 그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뭐냐면, 재생산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재생산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보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독립성의 가상에 살아있는데 각각 부분별 행위들이 독립돼서 일어나지 않고 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이게 임금에 대해서 자본가가 지불자이다 라고 하는 가상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면 자본 자체가 그 자본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꼭 노동력과의 교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등가 교환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등가 교환이라고 하지만 겉보기엔 분명히 등가 교환이고 어떤 장면에서는 등가 교환이지만 실제로는 대가 없이 취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유하자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돈으로 판매자가 생산한 돈으로 판매자가 생산한 것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사는 꼴이다. 로마가 소아시아인들이 바친 세금으로 소아시아인들의 물건을 사고 있는 꼴이다. 가져간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라는 게 하나의 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상이란 말은 가짜다 이런 겁니다. 샤인인데 독일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인다. 등가로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관이 그렇다. 그런데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알아보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했던 장면 있잖아요. 예비 자본가가 돈을 들고 오고 예비 노동자가 노동력을 들고 왔다기보다 하여튼 몸뚱이로 온 것인데 이 교환에서 지금 장면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자본주의 전체에서 매우 전체와 연관된 어떤 일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노동자에게 내밀고 있지만 이 돈은 다른 노동자가 생산했거나 아버지 노동자가 생산한 그 돈으로 지금 너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자본가가 들고 온 돈 전체가 꼭 노동의 임금에만 가변 자본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조차도 잉여가치 본질적으로 잉여가치가 축적된 것 다시 말하면 타인의 노동이 축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환이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유로운 교환이어야 된다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롭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환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 자유가 정말 자유인지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총칼로 나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노동자는 자기 발로 왔어요. 새벽부터 나오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 노동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본가가 고용하겠다는 사람의 이제 트럭에 올라타고 가는 것인데 이 자유로운 교환이 외관만 그렇다. 겉보기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재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것이 폭로된다. 그게 겉보기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자, 보면 자본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계속해서 재생산된다고 하는 얘기는 잉여가치가 계속 생산된다는 얘기잖아요. 잉여가치가 계속 재생산될 수 있으려면 잉여가치뿐만 아니라 가치 자체가 생산될 수 있으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상품만이 잉여가치를 가능케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본이 재생산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재생산된다는 얘기냐면 발음 왜 이러지? 노동력이 재생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동력이 재생산된다는 이야기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생체 능력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 생체, 즉 노동자가 재생산돼야 노동력이 재생산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노동자가 재생산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제 일했지만 오늘 또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다시 신체가 건강하게 회복돼 있어야 된다. 즉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고 정신적 건강도 포함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가 재생산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 건강한 신체로 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나 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잘 안 됐어요. 기계 발명할 때 기억나세요?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 기계 발명해놔도 10시간 동안 누가 기계 앞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농부들 공장에
투입한다 그래서 곧바로 막 일하지 않게 돼요. 거기에 최적화돼야 되고 또 걸핏하면 사장한테 고개 쳐들고 할 말 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곤란해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로서 갖춰야 할 심성이나 문화나 윤리 같은 것도 지생산돼야 돼요. 노동자가 지생산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의 지식도, 그의 건강도, 그의 심성도, 그의 윤리도 다 재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따지면 와 이게 고려할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슬쩍 언급했던 루이 알투세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노동자의 재생산은 예전에는 그냥 노동력 재생산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복종의 재생산 이런 것까지 다 능력의 재생산, 지식의 재생산까지 다 생각한다면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눈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그리고 국가가 학교 제도 교육 커리큘럼에 개입을 하고 더 나아가면 자본가가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잖아요. 이를테면 대학에서 이 과정에 뭘 꼭 가르쳐야 된다고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에 유능한 뭐 반도체 학과를 만들라는 둥 무슨 산업체 필요에 수요에 대응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 코딩 교육을 시키라는 둥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능력이나 심성이나 윤리나 이런 자본주의를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와 지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특히 노동자의 지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고려할 게 많구나 한데 마르크스는 자본 일권에서는 이 모든 걸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하나만 노동 능력의 재생산만 그냥 다루겠다. 건강하게 신체하고 능력 무슨 심성이니 뭐 윤리니 뭐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와서 원래 그 자기 능력 그대로 발휘하는 일이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어야 된다. 요 점만 생각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막스 말이. 도대체 뭘 알게 될까요? 우리는. 자, 노동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산되는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재생산, 노동자의 신체적인 재생산은 뭐냐면 뼈가 재생산돼야 되고 근육이 재생산돼야 되고 그래야 되죠. 에너지를 소비해서 세포들이 확 이제 했을 텐데 다 이제 다시 에너지 충전 받아서 세포들도 다시 재생산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생산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는 어떻게 자신의 뼈와 살을 재생산하는가? 뭐냐면 뭘 먹고 자고 그걸 통해서잖아요. 근데 이 먹고 잔다라는 말은 공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공장 바깥에서 소비자로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장 나와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뭐 점심 때 식당에 가서 공장 바깥에서 뭐 비빔밥을 막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의 뼈와 살을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소비자예요. 소비자라서 옷을 입고 자고 할 때. 그러니까 공장 바깥에서 노동자가 자기를 재생산한다. 유통 영역에서 굳이 말하자면 재생산자가 된다라고 생산 영역이 아니라요. 공장 안에서 생산해서 소비된 것을 유통에서 소비하면서 유통에서는 이제 소비하면서 자기를 근데 소비인데 이게 자본가의 소비하고 완전 달라요.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소비는 물론 그의 뼈와 살이 튼튼해지고 좋겠죠. 고급 와인을 먹으면 또 기분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상품의 가치 생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돌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가는 이제 이상적으로 말했을 때요. 자본가도 몸 쓰고 뭐 할 수도 있죠. 머리 쓰고 기획하고. 근데 뭐 CEO와 또 소유 자본가를 그 경영 자본가를 또 나눠야 되고 하는데 그냥 이상적으로 자본 투자해서 생산하게 하고 이윤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냥 아이디얼 타입으로만 보자면 자본가도 소비를 할 텐데 좋은 차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살쪄봤자 가치 생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많이 먹어치울수록 생산에 재투자할 돈만 없앤다는 점에서 자본가의 소비는 가치를 먹어치우는 소비예요. 자본가가 막 낭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막 먹어치우면 이거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의 소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근육을 더 갖게 되고 자본가가 근육을 갖게 되는 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데 노동자가 근육을 갖게 되는 것은 상품 생산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지금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자본가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이지만 노동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지금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다시 생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그래서 노동자는 소비할 때조차도 생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자본가의 상품을 생산한 게 아니라 자본가가 구매해서 사용해야 할 노동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노동자의 개인 소비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산은 공장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퇴근 후에 이루어지고 휴일에 이루어지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노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동력의 생산은 마르크스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증기기관에 석탄과 물을 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증기기관에 다시 물 쫙 붓고 충전하는 거죠. 채우는 거죠. 또 막 기름칠하고 바퀴에다가.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기계는 노동자가 기름칠을 해줘야 되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노동자가 스스로 기름칠한다. 마치 기계가 스스로 기름칠하듯이 자기 몸에 자기가 알아서 기름칠해가지고 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개별 자본가만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개별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아깝거든요. 얘 안 보내고 싶거든요. 일을 더 시키고 싶어요. 마치 절대적인 인과가치 생산에서 보면 퇴근해버리면 내가 통제 영역 바깥이기 때문에 요즘은 완전히 그렇진 않죠. 카톡을 꺼놓지 않으면 업무 지시를 카톡으로 낼 수도 있고 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퇴근을 하면 내 영역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너무 아까운 시간, 소비하는 시간으로 보여요. 퇴근해버리면 노동자가, 자본가가 개별 자본가가 보기에는. 그런데 총자본의 입장, 아까 말했잖아요. 지생산에서 본다는 건 전체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총자본, 자본 전체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력은 어떤 시간인지 지생산 돼야 되잖아요. 지생산이 돼야 된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총자본, 즉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지 뭘 먹고 쉬어야 자본주의가 지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소비하는 활동은 매우 생산적인 활동이다. 딱 비유가 내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어요. 꼭 집에 보면 닭, 돼지 뭐 이렇게 한두 마리씩 키웁니다. 시골 농가에서. 돼지가 뭘 잘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물론 농부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잘 튼튼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먹고 살이 빨리빨리 찌기를 되게 바라셨어요. 근데 언뜻 보면 돼지 입장에서는 자기 좋으려고 하지 어머니 좋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보기에는 돼지가 스스로 사료를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어머니라 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축산업자들한테는 소나한 돼지가 사료를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매우 생산적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자본가 생각해서 많이 먹나? 내가 알아서 맛있는 거 찾아가고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총자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기특한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자기 건강을 잘 돌보는구나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퇴근해버리는 것이 생산적 시간이 아니고 비생산적 시간이지만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생산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개별 자본가 입장이나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두 시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공장 퇴근한 이후의 시간을 혼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하기 직전부터 계속 시계를 보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절대 다른 시간대로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장에서의 시간은 지난번 말씀한 소외된 시간이고 내가 나를 에일리언처럼 느끼는 시간이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야말로 자유시간이 여기가 노동시간이면 비로소 퇴근 후에야 내 자유시간이 시작된다. 나의 가처분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 사장 말 안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내가 쉬고 싶은 데 가서 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개인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녁이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일하는 짐승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음식을 좋아서 먹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짐승이 행하는 소비가 생산 과정의 필수 계기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짐승이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알아서 가서 내가 원했다고 그 풀 뜯어먹는다고 해서 그 짐승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생산적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예. 내 몸에는 나는 유기농을 먹을 거야 라고 이건 내 의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 좋은 일이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일하는 짐승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먹는다고 해서 그 짐승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소비, 그 짐승의 소비가 생산 과정에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점 없다. 어떤 점에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생산수단 관리보다 노동력 관리가 더 수월하다 그랬어요. 그 마르크스는. 왜냐하면 기계는 녹슬지 않게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돼서 여기 돈이 더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칠할 노동자를 또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쨌든 노동시간을 써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노동력의 경우에는 일단 가격만 지불하면 기름칠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 사이에 숙련도 발생하고 기계는 쓰면 소모가 되는데 노동자는 쓸수록 숙련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좋은 거를 잘 찾아 먹고 아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기계는 아프지 않으려고 고장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는 않거든요. 저항은 하지 않지만 망가져요. 그러나 노동자는 아프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몸에 좋은 것도 알아서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잘 전수되게 하고 자식들이 알아서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훌륭한 노동자가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어린 노동자가 성인 노동자가 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잘 키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능에 맡겨놔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총자본가에게, 개발자본가는 걱정했지만 총자본가에게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거 없다. 월급만 줬으면. 자기가 할 거다. 그냥 본능에 맡겨놔도 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잘할 거다. 근데 이 본능이란 말, 제가 마르크스가 이 쓰는 말 사실 싹 좋아하지 않아요. 마르크스도 원래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꼭 이럴 때 쓸 때 얄미워요. 무슨 말이냐면, 얄밉다기보다, 좀 고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본능화하고 자연화해버리기 때문에 소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 소위 그림자 노동들이 감춰져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또 다르게 작동하는 게 있죠. 그 안에서 다시 가정에 가면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돌보는 아이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그냥 본능에 맡겨놨다 자연화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내추럴라이즈 하는데 그것은 같이 그래서 증시 과정에서 빼는데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가 말한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생산 관점에 쓰니까 드디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라는 것은 노동자의 재생산이고 노동자의 재생산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다. 근데 그 개인적 소비 활동이 매우 생산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해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씁쓸한데요. 개인적 소비가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거 사 먹고 오히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러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사 먹는데 심지어 노동자의 경우에는 과소비를 한다. 과도한 소비조차도 생산적이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산다.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쓴다. 저축 잘 안 하고. 이런 것조차도 생산적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노동자 가계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낭비고 생산적이지 않은 거죠. 가계부를 쓰는 입장에서는. 노동자 가계부에서는 매우 생산적이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축내는 거죠. 자기 쓸 소득을 계속 축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싼 옷을 입거나 막 너무 비싼 차를 몰거나 이래가지고 하면. 근데 왜 생산적일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하냐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오니까요. 지나치게 돈을 잘 아껴가지고 먹고 살만하지만 인생이 꼭 노동자로 내 평생을 보내야 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돈이 있게 되면 노동자 생활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득 그래 잘 아껴서 쓰면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한 10년 정도만 일하고 이제 그만한다든지 쓱 빠진다든지. 그런데 적절하게 자꾸 써야 통장에 돈이 쌓일만 하면 자꾸 빠져나가야 돼. 이게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고 자식 교육비로 나가든지 뭔가로 나가야 돼 자꾸.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항상 일정액 이하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동력이 재생산돼요. 자, 왜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노동력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역사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노동력의 재생산은 마르크스가 이중의 자유할 때 기억나시죠? 일단 신분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유가 더 중요한데 생산수단을 상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해져야 된다.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는 취직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상황에 있어야 된다 했어요. 다수의 인구가. 그래야 노동력을 팔러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노동력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회에서. 노동력이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는 신분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다시 말하면 취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만 잘 취직하면 자식은 먹고 살 수 있다 떵떵거리고 취직 안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봐야 자식이 다음 취직할 나이가 되면 돈이 딱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취직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지만 가난이 꼭 있어줘야 돼요. 가난도 생산돼야 돼요. 그런데 노동자가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참 좋다는 얘기, 어떤 의미에서. 가난해질 거니까. 씁쓸하죠? 예. 자본의 재생산에는 가난이 필요합니다. 가난이라는 놈이 자본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노동자를 끌고 와요, 다시. 멱살을 잡고, 좀 쉬려고 했는데 다시 잡고 또 취직하라고 끌고 와요. 가난이 안 끌고 오면 부모가 끌고 와요. 취직하라고. 일정 정도의 가난이 항상 재생산돼야 된다. 모두 부자 되세요란 말은 완전 사기예요. 원래 부에 대한 관념으로도 당연히 그렇지만 모두 부자 되는 순간 자본주의가 작동 안 할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부에 대한 정의에서 불가능도 하지만 왜냐하면 가난이 재생산되지 않고서는 부는 생산되지 않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면서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시스템이니까요. 꼭 노동자의 처지가 뭐라 그럴까, 제가 그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 말뚝에 줄이 묶여서 풀을 뜯어먹는 소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염소 키웠거든요. 이제 저의 학비는 그 염소가 이제 해주는 건데, 저도 잔인한 새끼 팔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학교 가면 시골에서 살 때요. 아침에 가면서 염소랑 같이 가요. 그래서 풀 많은 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뽑는 순간 염소가 옆에 풀 더 먹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막 가거든요. 그럼 끌려가면 조금 더 뜯겨주다가 이렇게 온 게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3, 4학년 때 항상 염소를 각 데리고 나가다가 말뚝을 박아놨는데 이 글을 쓸 때 그 염소 생각이 좀 났어.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한다는 게 뭐랄까, 줄의 길이가 허용되는 만큼 풀을 다 뜯고 나면 이제 주인이 와서 말뚝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풀을 뜯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별 노동자, 개별 자본가만 보면 둘이 계약이 자유롭게 보이잖아요. 되게 자유의 의사에 따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또 자본가한테 가야 하고 자본가가 어딘가에 또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에 말뚝을 박아줘야 돼요. 물론 뭐라 그러지? 끈의 길이에 따라서 당장은 안 돌아오고 오늘은 실컷 더 먹어서 내일치까지 먹어둘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끈이 짧은 사람은 바로 먹고 오후에도 일해야 되고 저녁에도 일해야 될지 모르고 하루에 2탕, 3탕을 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목줄의 끈이 짧으면. 목줄의 끈이 좀 긴 사람은 뭐 한 6개월 일하고 한 달 정도는 해외여행 좀 하다가 와서 다시 일하고 이래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끈이 매여 있는 한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쓴 표현이 그랬어요. 로마의 노예는 쇠사슬로 자기 소유자에게 묶여 있으나 임금 노동자들이 자꾸 착각한다고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이놈의 끈이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실은 끈에 똑같이 묶여 있다고요. 임금 노동자는 자본가를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떠날 수가 없고, 또 조금 멀리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돌아와야 하고, A라는 자본가를 떠날 수는 있어요. 자본가가 더러워서 나 이 회사 때려치고 사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자본가를 피할 수는 있지만 자본가 계급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B회사로 가야 해요. 자기가 가진 자산이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재생산의 관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 개별 자본가는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끈이 묶여 있다는 거. 못 간다고. 어디를 못 나간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도 묶여 있었고 자식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임금 노동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결국 돌아와야 하는데 자기 발로 돌아온 것처럼 말하지만 그냥 오늘 가볼까,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자본가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오는 노동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취직해야지 해서 취업 원서를 한 서너 장씩 다 뿌려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 좋게
된 거고, 그거 되면 다 축하해 주잖아요. 이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고, 안정적으로 너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립성,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거 하는 게 허구다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다. 이제서야 자본이 뭔지를 말할 때가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본의 정체를 여러 번 말하는 셈인데, 잉여가치, 나 바로 이게 자본이야라고, 그래서 착취한 거야라고 말도 했었지만, 이제야 본래적 의미가 자본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는 무슨 돈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이 잉여가치에서 온 거야,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정체는 착취야라고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한 말로 보자면 이제야 문제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본의 정체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뒤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은 씬이 아니에요. 관계지.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 상황을 보자면, 제가 처음 말했던 그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이제야 다 해명이 된 셈이에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만나는 장면이. 저는 노동자 얼굴에 그늘이 있다. 안색이 변한다. 계약의 거래가 끝났을 뒤에 밝아야 될 것 같은데, 살 거 사고 팔 거 팔았으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새로운 사업 전망에 불타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는데, 한 사람은 마치 가죽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무두질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쭈뼛쭈뼛쭈뼛 따라갈까? 왜 안색이 어두울까? 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면이 뭐 뒤에는 노동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뒤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서 보면 이제 이게 겉에서 드러났던 모든 것들이 해명되는데, 그 장면을 적어도 17, 18세기에 많은 사회 이론들, 공리주의라든지 부르주아 이론들은 마르크스 볼 때 자유와 평등을,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얘기다. 자유와 평등과 재산 소유 안전, 이 모든 이야기들, 특히 시장에서 상업에서 도출해낸 많은 개념들, 정의 개념들, 등가 교환 이런 거.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서로가 모두가 윈윈된다고 말했던 거, 천부인권이라는 걸 다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샤인이라고, 어피어런스, 겉보기만 그런 거라고. 마치 물컵에 빨대를 꼽았을 때 빨대가 부러져 보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재생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들은 뭐였냐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표면상으로는 서로 계약 끝나면 대등하게 독립적인 존재로 가야 되지만 실제 내일 다시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가 지불받는 돈은 자기가 생산한 돈이고, 뭐 말하자면 그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그가 착취된 그것이 그가 지불한 돈이고, 나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 이 운명은 나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식에게도 반복될 것이고, 따라서 오늘 이 장면에 온 노동자는 사실 어제 왔던 노동자가 오늘 또 온 것이고, 아버지가 왔던 자리에 아들이 온 것이고, 그 자식이 다시 오게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A 공장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B 공장에서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이 운명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지생사는 뭔만 말했냐, 우리는 자본가 아브라함이 자본가 이삭을 낳고, 자본가 야곱을 낳고 계속 그렇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데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아브라함은 노동자 야곱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 야곱은 노동자 이삭을 낳고 노동자 야곱을 낳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본가 아브라함과 노동자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다시 자본가 이삭과 노동자 이삭이 맺고 있고, 자본가 이삭과 노동자 이삭이 맺는 관계가 자본가 야곱과 노동자 야곱이 맺는 관계에 있다. 개별 기업만 보면 이게 안 보이지만, 이병철 회장 시절에 그 사장과 노동자가 맺고 있는 관계가 이건희 회장 때도 똑같이 반복됐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 때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물론 그것이 정의선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주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본의 재생산이란 노동자가 벗어날 수 없는 이 관계, 자본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관계의 재생산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그래서 자본이란 seeing이 아니라 relation이라고. 알고 보면 이 관계의 산물, 이 관계가 계속 됐을 때만 자본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본의 재생산은 어떤 싱의 재생산이 아니고 관계의 재생산이다. 이 관계가 재생산되기 때문에 계속 그 싱이 재생산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굳이 말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착취가 세대를 날을 반복해서 세대를 반복해서 지역을 넘어서 지구적 수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 봤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노동력을 짜서 잉여가치를 생산했는가. 그 일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50년 100년 뒤에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한국에 있었고 미국에 수도 있었다고. 마르크스가 제가 이제 자본을 시작할 때 자본이라고 하는 게 범죄에 대한 수사 보고서 같다란 말을 했는데 범죄를 추적하고 있는 거라고. 다만 이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개인 범죄가 아니라 체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착취에 대한 것이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에는 개별 자본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때는 말하지 않지만 책에는 썼지만 마르크스가 개별 자본과도 여기서 톱니바퀴로 돌 수밖에 없다고. 한 부품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고. 그가 특별히 사악해서가 아니라고. 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 관계의 폭력성, 이 관계의 범죄성, 이 체제의 범죄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칙을 어긴 범죄가 아니라 보통 법을 어긴 걸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법을 통해서 관철되는 범죄, 법률을 통해 그러니까 법칙을 통해서 관철되는 범죄, 자본의 축적 법칙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범죄, 그 법칙에 충실하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범죄, 혹은 착취, 폭력, 이것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다음 책에 가면, 지금은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면, 다음 책에는 왠지 법정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와요. 그 죄를 뭐라고 명명할 것인가가 진짜로. 지금은 이제 수사보고서의 최종 버전 같아요. 쭉 둘러보고 다 봤는데 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10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죄라고 최종적으로 부를 것이고 그 죄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거예요. 그게 다음 권이에요. 노동제군명 11권이. 근데 적어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적어도 이 재생산을 통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노동자에게 여물을 덜 준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임금 덜 줬다고 말하는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심각한 죄지만 그 죄가 아니라 노동자를 가축으로 만든 죄. 즉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계속 잉여가치 생산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존재가 된 거. 그 대가를 얼마나 잘 받았냐 못 받았냐 때문에 아니라 거기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동물이 가축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가축이 돼서 여물을 충분히 받았냐 못 받았냐는 별개 문제예요. 좋은 주인 만나서 여물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는 이건 부차적 문제예요. 이 자본에서 다루는 범죄에서. 부차적 범죄고 가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역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라는 그것이 죄이고 그래서 노동자는 일을 해야만 여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제. 그리고 여물을 먹고 나면 다시 일해야 되는 존재. 이때 여물을 제대로 줬는가 충분히 줬는가 덜 줬는가는 다른 문제라고요. 요 구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운명이 세대를 넘어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죄를 뭐라고 부를지는 다음 주에 말을 할 건데요. 마르크스가 식인이란 말을 썼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에 그 생산적 노동 말할 때 9권에 있었나요? 그 생산적 노동 말할 때 임금편 앞부분에 그때 세상에는 식인종이 뭐 몇 명이 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식인 얘기를 굉장히 마르크스가 많이 하는데 그건 자본주의가 일종의 식인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체제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인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치 늑대가 늑대를, 사자가 사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학살을 저지르고 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 종이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 그 종 안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죄다. 이 죄를 뭐라고 부를까? 다음 책 읽으면 나옵니다. 동포 살해의 죄라고. 혹은 형제 살해의 죄, 친족 살해의 죄라고 해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착취하는 시대가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한 인간이 어떤 몇몇 인간을 너무 잔인하게 착취하고 학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 이렇게 절대 다수 인구의 절대적인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로 피를 빤 적이 있었던가, 인류사에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는가. 그 운명의 마지막 법칙은, 이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다음 책입니다. 노동자의 운명이라고 제가 제목에 달아놨지만, 그거는 자본의 운명이기도 해요. 뒤에 가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마르크스가 선고하고 저주를 어마어마하게 붕어둡니다. 이런 제재는 갖다 망해버려라고. 근데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자본가를 욕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자본가 얘기는 뺐지만, 자본가도 살아남으려면 이 안에서 돌 수밖에 없다고, 거기 이제 여기서는 오늘 다루진 않지만, 네, 이 시스템이 정말, 이 망할 놈의 시스템이, 대안도 우리가 못 만들지만 인류에게 생겨나고 말았다라고 마르크스는 보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시스템인지 거고. 근데 되게 이게 뭐라 그러지? 저는 이 재생산의 관점이 되게 좋았어요. 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유용하지만, 새로 알려진 것은 없는데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 우리가 이 개념을,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도 없고 뭐 했는데, 그냥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자만 갖고 지금 쓴 말인데,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자라고. 어떤 종교가 이걸 탄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꾸로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바로 이런 변화에 부합해서 다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마르크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정신에 잘 부합한다고, 자본 1장부터 나왔죠. 이신교라고. 그 현세에서 축적을 잘 부합하게 만들어진, 혹은 거기에 부합하는 철학이 있고, 뭐 공리주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왜 이때 탄생하는가라고 있고, 따라서 어떤 사상이 무엇이 원인이 됐다고 마르크스는 이제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서든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고 한번 짜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종교에도 나타나고, 꼭 경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치에도 나타나고 철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현상, 꼭 자본주의로 다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자본주의를 전제한다면 이 시스템에 부합하는 종교를 갖고 있고, 이 시스템에 부합하는 철학을 갖고 있지, 이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이 시스템을 낳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권인데요. 자본의 역사와 자본이 형성된 역사는 다른 거라고.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 자본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자본이 지금 생산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지구 위에 지층이 쌓여오고 그 뒤에 나온 역사들을 알고 있지만,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막 마그마가 들끓고 이런 거는 저 너머의 세계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하면 역사 1, 이걸 역사 2라고 말할까요? 역사원을 자본주의의 전사라고 부르는데, 프리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시대마다 보면 그 사이에 까만 층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건들의 영향, 시끄러웠던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우연도 많이 개입하고 어떤 욕망도 막 개입하고, 그 시대에. 근데 그거는 12권에서 한번 도대체 이건 어떻게 형성된 거지? 라고 하는 거는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다만 지금에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이 시대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꾸로 이 시대가 그런 이념이나 종교를 낳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공리주의가 자본주의를 낫다기보다 자본주의 속에서 공리주의가 싹 탔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배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라고 하는 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시각이 마르크스에게 있거든요. 마르크스의 역사관. 그거는 이제 마지막 12권. 어떤 비대칭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겉보기에는 대등하고 등가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아까 이제 판매자, 구매자 그 얘기로도 했었지만, 이게 어떤 비대칭성 내지는 부등성, 어떤 착취가 토대고 그 위에 등가성이 있는 어떤 부등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등성은 구조적 부등성이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무엇이고, 그것이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 보통 그 17, 18세기 사회계약론자들의 특징이 딱 보면 희한하게 사회계약론이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계약인데. 그런데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이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잘 찾아 읽어보면. 첫 번째 계약은 뭐하고 있냐면 주권자하고 맺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홉스 같으면 리바이어던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권리 아래서 보호를 받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계약이에요. 이 첫 번째 계약은 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계약이라기보다는 맹세에 가까워요. 언약, 충성 맹세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 조건 아래서 이제 대등한 개인들끼리 상업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맺고, 고용계약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약이 어겨졌을 때는 아까 주권자가 처벌하는 거죠.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을. 그런데 이 계약, 첫 번째 계약의 조건, 이거는 대등한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주권자가 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왔어요. 괴물이래, 어선가. 왔는데, 아마도 그냥 보자면 식민주의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데, 식민주의가 제 생각에는 국가의 모델이기도 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뭐냐면 어떤 이민족이든 뭔가 쳐들어왔고 부서졌고 비대칭성이 있고 앞으로 평생 뭔가를 바쳐야 된다. 세금의 형태로.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떠올리는 게 조폭들이 자기縄張리 관리하면서 내가 저 이웃 조폭이 쳐들어올 때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나한테 매월 뭔가를 바쳐. 라고. 그러면 나는 보호를 제공하고 너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바치는 것 뿐이야 라고 해서 교환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약이 아니거든. 교환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지를 지정한 것이고 착취인데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보호를 제공하고 보호를 받은 대가로 돈을 바치고니까. 근데 이거는 마치 상인들끼리나 혹은 상인과 소비자가 둘이 계약을 맺고 이렇게 뭔가 등가 교환하는 건 다른 교환이라, 착취인데 교환의 형식으로 위장된 착취죠. 근데 이 전체 질서가 그 주권 틀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 주권은 꼭 그렇게 이해한 전제는 뭐겠지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등가 교환의 형식을 하지만 주권은 부등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주권과 법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권의 목소리가 이제 법이고 법 아래에서 등가 교환이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지만, 주권이라고 하는 건 일반 권리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본은 주권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자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비대칭적인 어떤 권력 현상이 있고 그 안에서 상품들끼리는 등가 교환이 일어나지만 왜 상품화 형식을 취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것. 왜 상품으로서 취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노동자도 상품화돼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노동력이. 즉, 취업이 된다는 얘기는 노동력을 상품화한다는 얘기가 상품성을 인정받아야 돼. 자기 상품성을.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 이 상품성의 형식 자체가 권력 현상이에요. 상품된 뒤에 등가 교환은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상품화돼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는 상품화에 실패하면 안 된다. 즉, 자본으로부터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내 능력이 유용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설령 아무리 좋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를 인정 못 받아요. 즉 시민권을 획득을 못해요. 굳이 그 정치에 비유하자면. 이제 그 지점이 뭔가 주권 현상이 있다 이고, 알고 보면 이제 11권에서 쓰는 말은 주권이라고 제가 썼지만 자본의 왕국이라고 이제 막스가 씁니다. 여기가 자본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포섭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포섭됐어요. 여기 집합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려면, 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메커니즘이, 여기가 자본께서 인정을 해줘야 여기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왕국이에요.
근데 요거의 현상은 다음에 주 다루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런 저는 이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독재, 프롤레타 독재 이런 표현도 쓰고 이제 다른 정치 저작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자본 독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자본 독재라기보다는 김수영 선생님은 독재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정확한 번역은 자본의 전제 정치, 전제 군주 자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르크스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책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끌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잉여가치를 낳거나 그럴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비화돼 버리니까요. 근데 AI도 어떤 영역에서 분명히 인간과 결합해서 뭔가를 할 텐데 그 인간의 노동이 고급 능력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본에 보면 희한한 표현이 있잖아요. 고급 노동과 복잡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마르크스 인정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고급 능력을 빨리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완전 저급 노동. 굳이 AI를 쓸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아주 저급한 일을 그냥 사람 시키게 되는데 그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가치라는 말이 작동하려면 가치가 인간적 범주기 때문에 사물이나 범주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 지배한 데 쓰거든요. 부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물자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밸류가. 즉 인간 대 인간의 현상이어서 인간을 배제한 어떤 것이 가치를 창출하거나 가치 현상이란 말 자체가 밸류라는 말 자체가 그냥 물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제가 팔고 기계할 때 얘기했지만 좀 자유로운 상상을 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AI까지 되고 막 한다 그러면 그냥 이상적인 기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생산성도 엄청 들고 물건도 잘 만들어지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어떤 맥락에서 불필요한 인간의 노동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인류가 대단한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슬픔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슬퍼하는 시대가 있을까?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말은 들을 때마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나? 옛날에 사회주의 때 그랬어요. 소련에서 실업률을 제로에 가까이 되니까 필요가 없는데 일을 해요. 그래서 어거지로 막 호수를 만들고 호텔에 층층마다 막 소위 벨보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르르 넣어놓고 불시 잡이죠. 일종의 그 데이비드 그레버가 말한 쓸데없는 일들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는 창출돼야 되나? 더 좀 없어져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근데 왜 이 문제가 슬프냐면 자본주의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력의 상품화. 다시 말하면 취직 안 하고는 살 길이 없는데 취직 자리가 없다는 생각하니까 살 자리가 없다는 뜻이 되니까 위험한 거죠. 이번 책, 다음 책이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요. 다음 책은 정말로 스케일이 큰데 이번 책보다도. 다음 책은 우리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본주의가 뭔가 결국 아까 주권 얘기를 했었지만 네. 다음 책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역량을 다 모아서 다음 책 한 권을 한번 딱 읽어보는 걸로.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